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포 없이 간단한 후기를 남겼던 영화 얼굴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감상을 함께 나누고자 돌아왔고요. 정민 씨는 이제 골방 토크 나와서 10만만 돼도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순항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는 이미 뭐 30만은 넘었고 제작비 대비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사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가장 높은 등급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은 영화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너무 좀 내 취향 저격이어서 취향이 좀 치우치진 않았을까 그래서 좀 많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뭐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대부분 좋았다. 물론 저처럼 뭐 완전히 뭐 여기에 빠진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신선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성재 배우가 뭐 시사회 때 말을 해서 화제가 됐던 연상호 감독에게 등을 돌렸던 팬들이 다시 돌아올 만한 영화다라고 했던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소재도 되게 많고 아마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그때 정민 씨도 말씀을 많이 하고 본인도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하셨죠. 흥행도 흥행이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휘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것에 좀 부합하는 지금 반응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봤다. 누군가는 또 다른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감독님이나 배우들은 다른 의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점 때문에 좋았는지 뭐 내용의 해석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건방진 소리고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봤다. 저는 이 점에서 이런 점 때문에 놀랍고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얼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40년 만에 백골사체로 발견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오프닝과 그리고 클로즈 멘트로 된 엔딩을 제외하면 그 당시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혹은 어머니와 관련된 인물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과거 회상씬, 그 어머니와 관련된 증언들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과거 회상하는 장면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렇게 차례차례 인터뷰하면서 비밀에 다가가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는 어머니의 자매들, 그러니까 주인공 임동완의 이모와 조카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는 어머니의 과거 공장 동료들, 피복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는 거기서 어머니가 함께 일을 했던 재봉사 진숙이, 그리고 네 번째 인터뷰는 그때 그 회사 사장으로 있었던 백 사장, 백주상 사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터뷰는 지금 현재 본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아버지. 5명의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머니의 비밀을 결국 파헤치게 되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좋았던 점은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일단 미스테리 형식으로 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다들 증언을 하는지.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죽은 거야? 뭐 살해당한 거야? 사고를 당한 거야? 그 비밀을 파헤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궁금해서 또 그걸 보게 되는, 그래서 몰입감이 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누가 죽였는지를 추측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힌트들이 앞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만 이제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사실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왜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어머니가 죽게 된 이유 혹은 그 비밀이 이제 조금씩 파헤쳐지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인터뷰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각각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화 자체는 그걸 따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야기 구성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다층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식과 메시지 그리고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인물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주요 인물이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여기 인터뷰를 받는 뭐 공장 사람들, 친척들, 재봉사 진숙이 여기 PD 모든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질 만큼 굉장히 단편적인 캐릭터가 없어요. 모든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에 묵직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PD와 이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죠.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변을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주변을 신경 쓴다. 주변을 다 의식하고 있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하고 아버지의 흉터를 보고 아버지가 조금 가리는 장면 뭐 이런 것도 복선이긴 한데 그리고 중간에 좀 불편해진 나머지 약간 쉬러 갔을 때 사진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점포를 열었을 때 그 길거리에서 도장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그 사진 딱 보면서 거기서도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PD가 아버지는 그럼 좋아하셨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냥 골똘히 생각을 하셨다. 별다른 대답 없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리액션 없이 그냥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시더라.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도 남기기도 하고 이게 또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사진도 그때 봤던 사진이 결국 그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었던 그런 사진이죠. 아무튼 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인터뷰가 나오죠. 장례식장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어머니 언니들 임동환에게는 이제 이모와 그리고 조카들이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불편한 연기를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어머니 이름이 정영이에요. 영희 몫이 있다. 영희에게도 남겨줬다.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받을게요. 한단 말이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럼 녹음을 하자. 그러니까 얘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각서를 써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퀵으로 보내준다. 약간 무한하게 한 거 상대를. 그러니까 저도 안 받으실 줄 알고 있었다. 뭐 쿨한 척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그 이모들한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진이라도 있으면 하나 달라. 사진 안 찍었대. 못생겨서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을 나간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영희가 그거를 엄마한테 알려서 엄마한테 엄청 맞았다.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맞는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조용히 다 넘어가는 건데 그 얘기를 굳이 하는 바람에 알리는 바람에 엄마한테 맞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의 폐물을 갖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모들이 그 영희의 욕을 막 해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빡치죠. 아니 잘못한 게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뭐라고 해야지 왜 어린애를 혼내고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래도 걔가 너무 몰랐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계속 또 영희 탓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끝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왜 불편할까? 영화 내내 불편하거든요. 영화는 사람을 되게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쟤네가 나쁜 사람인가 불편한가? 나쁜 사람이 나오는 건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불편한 이유는 이 캐릭터들 여기 나오는 굉장히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도 그럴 수 있어서 여기 나오는 많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예의 없게 하진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속으로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잊고 지낸 애인데 얘가 유산을 받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사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유산 문제가 사실은 조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도 어딘가 누군가 위로하는 자리나 축하하는 자리에 가면, 예를 들면 순수하게 축하하거나 순수하게 위로하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끔은 좀 속물에 가까운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얼마를 줘야 되지,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바라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켠에는 어느 정도 또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후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게도 좀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공장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 사람들을 만났더니 공장 사람들은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못생겼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똥걸레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어머니에 대해서 똥걸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똥걸레가 뭐냐 PD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가 워낙 이제 바쁜 7, 80년대 공장 사람들 회상할 때 그때는 엄청 호황이었다. 우리 공장이 엄청 잘 됐다. 다들 바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재봉사의 시다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말투가 어눌합니다. 이제 회상하는 거죠. 말투도 어눌하고 몸도 되게 뭐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고 항상.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요. 게다가 얼굴도 못생겼잖아. 사람들이 막 뭐라 하지 맨날 놀림거리고. 그러다가 얘가 배가 아픈 거야, 어머니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럼 1분 안에 갔다 와라.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영희가 화장실을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 그럼 보통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뭐 기다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영희는 1분이라는 시간 안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해결을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1분 안에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걸 자기 바지에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똥걸레라고 불렀다.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영희는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지 어찌 보면. 그냥 계산적이지 않은 거지. 1분 안에 오라고 했으니까 1분 안에 가는 거고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야. 단순히 이제 모자라고 좀 겉모습이 못생겼을 뿐이지.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런 사람 있으면 주변 사람이 불편한 거 맞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죠. 아니 냉정히 그 장면 보면서 다들 그래 1분 안에 오라고 하니까 1분 안에 가서 진짜 원리 원칙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융통성 없다. 똑바로만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되게 착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사람인 거지. 영희라는 사람은. 물론 이 영화는 그 당시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굉장히 빠른 산업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좀 희생된 장면들이죠.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증언하는 이 공장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재밌어하는 가십거리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사실 영희라는 애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똥걸레, 그 에피소드, 모자랐다, 그리고 못생겼다 이거밖에 없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사실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성실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있을 텐데 자극적인 이야기들, 웃긴 이야기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지.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 많아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자극적인 것들만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저씨가 똥걸레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똥걸레라는 어떤 그 이유를 얻게 된 원인을 마치 못생겼다라는 것과 이제 결부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못생긴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고 못생겼다는 외모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을 이어붙여.
그냥 애초에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약간 혐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죽은 사체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사장과 뭔 관련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요. 사장과 관련이 있었던. 진숙 언니를 찾아가면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인터뷰어는 이 영희 언니가 모셨던 진숙이를 찾아갑니다. 재봉사죠. 찾아갔는데 이제 아들이 그 일과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우리를 찾아왔냐, 이런 식으로 약간 차단을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진숙 언니가 차미경 배우가 연기하셨죠. 내 씨다였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영희한테 몹쓸 짓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보니 진숙이가 그 당시에 사장, 백 사장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말할 곳이 없어서 막 울고 있었어.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데 이제 영희가 찾아와서 재봉사님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제 털어놓은 거지, 영희한테. 근데 영희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착한 척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결국 영희는 그 일을 이제 담아두고 있었는데 진숙이가 안 나오는 거야, 회사를. 재봉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재봉사가 온다. 그러니까 영희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재봉사님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 재봉사님 직업이 없어지니까 이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나 알고 있다, 사장님 그 진숙이한테 몹쓸 짓해서 진숙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장이 또 막 뭐라고 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영희가 이제 손으로 전단지를 써서 백 사장은 여자를 성폭행한 나쁜 사람이다 적어가지고 전단지를 뿌립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회사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진숙이가 찾아와서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준 영희에게 따기를 날립니다. 나 왜 나대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숙이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내 편을 들어줬던 영희였는데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다. 만약에 백 사장이 영희를 죽였다면 거기에 내 책임도 있다. 내가 영희한테 나쁜 짓을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그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누가 가해를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성폭행을 당했는지를 더 궁금해한다. 그래서 내 수치심이 그 사장을 용서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또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유명한 스타들이 과거에 무슨 비디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기억 못할걸요, 여러분들. 피해자들만 기억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보려고, 찾아보려고, 어디서 찾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면 결국 앞에 공장 사람들이 똥걸레라고 기억했던 것, 자극적인 소재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것과 또 맞물리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겪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이런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성폭행 당한 여자가 누군지만 찾는다라는 그 말이 앞에 이제 그 세 명이 깔깔대면서 똥걸레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뭔가 그런 자극적이고 가십거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생각할 거리를 넘겨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PD가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차 안에서 둘이 남아있는데 백주상 빨리 찾아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정의롭게. 그러니까 아들이 어이없어 하죠. 왜냐면은 이 PD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가 어머니 이야기가 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걸로 포커싱을 간 거지. 그러니까 이 PD도 사실은 똥걸레라는 자극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는 공장 사람들,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대중들, 그리고 그 자극적인 소재만 따라다니는 PD. 이게 뭔가 좀 비슷한 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PD 눈물은 진심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같은 여자로서 그걸 약간 공감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여자는 방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정민, 화가 나지 않냐? 그 백사장 찾으러 가자. 따지러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이건 우리 집안 문제라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막 다그쳐. 근데 그 옆에는 카메라가 돌고 있죠. 항상 카메라가 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곳에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차 안에서도 카메라로 그 아들을 찍고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몰아붙이는 거지. 그 아들로서 화난 모습 혹은 좀 분노에 차오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약간 유도하는 듯한 느낌. 저는 그래서 앞에 그 어머니와 인터뷰할 때 성폭행 당한 여자만 기억한다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PD의 눈물은 진짜 거기선 진짜 찐으로 같은 여자로서 뭔가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차 안에서의 그건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의 표정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 아들도 안 된다고 안 하죠. 아들도 그걸 다 보면서 그 카메라 찍고 그렇게 보면서 안 된다고 안 합니다. 갑니다. 저는 두 가지. 아들의 심정은 두 가지.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궁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본인도 어느 정도 동의한 거예요. 이거 된다. 화제되고 이야기 된다. 저는 두 가지 다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다큐로 제작이 됐을 때 어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재밌는 스토리잖아. 모두가 못생겼다 하지만 정의롭게 뭔가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 같은 느낌도 들죠. 물론 그런 것들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백사장 집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죠. PD가 백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딱 보고 아무렇지 않게 일단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뒤에 들어오는 아들은 코를 잡고 들어와요. 악취가 엄청 나다는 거지. 근데 PD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가 백사장님 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기억하시면 그 디테일이 있어요. 상대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기에 악의적인 사람이거나 적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냥 무릎을 꿇는데 그걸 클로즈업해요. 무릎 꿇는 장면을.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백사장 앞에서. 근데 그 무릎을 잡아요. 클로즈업으로. 그럴 필요 없거든.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야. 그냥 낮은 자세로. 원하는 걸 얻어야 되니까 무릎까지 꿇어요. 근데 이 무릎 꿇는 장면은 백사장의 무릎을 꿇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술자리에 불려갔을 때도 뭔가 백사장이 아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백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 백사장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백사장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나쁜 사람, 유일하게 그냥 찐으로 나쁜 사람.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찐으로 나쁜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이 백사장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돈도 주고 사람들 사진도 찍어주는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두 번째 인터뷰죠. 공장 사람들 중에 그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 사장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는 알지. 얘가 찐으로 나쁘다는 걸. 근데 어쨌든 그 나쁜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이 PD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술자리에 불려갔을 때 아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너무 요즘에 나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제일 나쁜 사람 밑에서. 굳이 무릎을 저는 클로즈업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쓱 막 이렇게 접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슬슬 풀죠. 근데 그 집안에는 본인들이 찍은 여자 사진도 있고 뭐 나체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악취미 나쁜 사람이죠. 성을 착취하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슬슬 썰을 풉니다. 썰을 풀어서 나온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죽였다. 그 장님이 죽였다. 장님. 여기서 갑자기 아들이 깜짝 놀래죠. 얘기를 듣자 하니 무슨 얘기냐. 걔가 막 그렇게 내부 고발하고 이러니까 한번 깡패들을 써서 두드려 팼단 말이야. 두드려 팼는데 또 말을 안 들어. 또 찾아와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깡패들 시켜서 아예 며칠 못 걸어다니게 해라. 죽이지 말고. 그래서 갔는데 그 깡패들이 갔더니 아버지가 죽은 영희를 둘쳐엎고 숲에다 내다버리는 장면을 건달들이 본 거야. 근데 아버지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벅떠벅 걸어가서 버린 거지. 근데 건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발견되면 건달들이 죽인 줄 알고 본인들이 수사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깊숙이 묻어서 장례까지 치러줬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건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걔 아직도 안 잡혔냐고. 그 장님놈.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변태새끼 막 이러면서 카메라 안에 필름 빼고 집으로 갑니다. 왜냐면 보세요.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 동의했어. 촬영하는 거. 어머니의 약간의 뭐 그런
어찌 보면은 좀 본인들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났지만 이것도 본인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오히려 다큐가 됐다면 본인이 하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 때려서 이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거야. 그 어머니를 죽인 게 아버지가 되면 그때는 자기도 피해를 입거든. 그리고 뭔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건 사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 본인들 생각지 못한 결말로 간 거니까. 그리고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필름 뺏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를 진짜 죽였냐? 대답을 못해 아빠가. 그러니까 안 거지. 대답 못하면 뭐야? 긍정이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독백으로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맞았고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맞고 자랐다. 근데 어렵게 정각 기술을 배워서 점포를 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다 놀리거나 이런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자기 도장이 이쁘다고, 글씨가 예쁘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공짜로 도장을 하나 파준 것이 인연이 돼서 둘이 뭐 주먹밥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썸을 탄 거죠. 근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저런 절세 미녀가 어딨냐, 놓치면 안 된다, 너 그럼 후회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멸시와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에 벗어나고자 자수성가하고자 항상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생겼다. 이제 결혼하고 나니 목표가 생겼다. 영희,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그리고 아들 동환, 이 둘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거야.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규철이라고 있습니다. 유일한 친구예요. 이 아버지의 수십 년 된 유일한 친구 규철이 있어요. 이 규철은 초반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규철 아저씨는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그러니까 뭐 그 자식은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냐. 그러니까 에이 친구인데 아버지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니시지. 그러니까 그 새끼 친구 아니야. 에이 무슨 또 이렇게 해서 너 웃어 넘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왜 친구 아니라고 생각하는지가 이유가 나오죠.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희가 밥을 차려주고 돌아갔는데 얼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내가 어디서 저런 여자를 얻냐. 저 여자 얼굴 한 번만 봐도 내가 원이 없겠다. 근데 얼굴을 못 봐서 너무 한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규철이가 못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진짜가 규철이가 친구 아니야 이 새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못생겼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규철이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거기서 무너져요. 왜냐면 이 아버지는 평생을 그런 모멸감과 자격지심, 나는 장님이니까 뭐 그런 것들로 살아온 사람이야. 항상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 아내는 절세 미녀, 그리고 엄청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덜썩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실 놀린 거였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놀린 거야.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내도 결국 나를 놀리려고, 나를 무시해서 나랑 결혼한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간 거죠. 그 와중에 아내가 사장에게 그렇게 한 것도 이제 알게 된 거고, 사실 첫 번째 아내가 두드려 맞을 때도 사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그 깡패들이 와서 아내 때릴 때. 이제 그러다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대냐. 그냥 조용히 숨어 있어라. 왜 이렇게 사장한테 나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나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사장이 나쁜 거다. 나도 사실 예전에는 숨죽이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용기를 얻게 됐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나한테 따뜻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나한테 따뜻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 못생겼다는 말에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 참았던 이 남편이 그 못생겼다는 말을 네 입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발적입니다. 계획살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순간 얘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와이프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때 와이프가 이제 막으면서 여기 한 개 상처가 그때 PD가 물어봤던 초반에 그 상처, 손목의 상처.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 돌리고 어렸을 때 그냥 일 배우다 다쳤다 이런 식으로 돌렸던 그 상처가 그때 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죠.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버지의 그때 말투를 들어보면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 원래. 그리고 나도 아름다운 거 좋아한다. 넌 날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동환이가 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 못해? 이해 못하면 넌 기생충이다. 내가 이룬 업적에 기대해서 살고 있지 않냐. 넌 그냥 기생충일 뿐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당신 살인자일 뿐이라고 뛰쳐나갑니다. 그게 5번째 인터뷰. 아버지와 인터뷰.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이 뭐냐면 PD를 다시 만납니다. 필름을 돌려주기 위해서. 백 사장의 증언이 담긴 비디오를 돌려주려고 갔더니 괜찮으시겠어요? PD가 그런단 말이야. 아버지의 치부가 담겨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법적인 처벌은 없죠. 실제로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공소시효 끝난 거 나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제가 불필요한 거는 다 지웠다. 다큐멘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일을 덮죠. 그러니까 PD가 좀 어이털려 하면서 닮았네요. 아버지랑 똑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면서 사진을 줍니다. 어머니 사진을 얻어왔어요. 어디서 얻어왔냐면 백 사장 집에 그 여자 직원들이 취업 항상 오면 일을 할 때 프로필 이렇게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자기 이름을 써서. 백 사장이 마침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거 넘겨주고 오고 아들은 마지막에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오열을 하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줄거리를 쭉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영화를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이유,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약간 거울을 보는 듯한, 내가 꼭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나도 가끔씩은 저렇게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캐릭터는 오히려 영희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이 영화를 접할 때는 저기 친척들이나 이모들이 와서 유산 문제를 얘기할 때 속물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공장 아저씨들이 똥걸레 하면서 비웃듯이 영희 얘기를 할 때 아,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뭐 가십거리 가면서 아, 걔는 왜 그래? 아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그 안에서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두 번째 공장 아저씨 아줌마가 똥걸레 이야기를 하면서 히덕거리고 그걸 굉장히 희화화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좀 저도 스스로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극적인 이야기,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진숙 씨가 증언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더 파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거기와 이어지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리고 그때 이룩한 경제 발전과 그런 것들의 어떤 이면에 있는 그늘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 해보면 영희는 처음에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알렸을 뿐인데 어머니에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장의 성폭행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 진숙이가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그걸 이제 알렸을 뿐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똑같이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자기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실 숨죽여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낸 건데, 왜냐면 다 내가 못생겼다고 하고 뭐라 하기 바쁜데 유일하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못생겼다고 바라보지 않고 순수한 나 그 자체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남편한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용기를 냈는데 그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좀 불행한 삶을 당한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자기한테 편견 없이 도장을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못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에 없던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쌓아놨던 그런 가지고 있는 불행들이 더해진 것 같아서, 마치 그 와이프를 들쳐업고 던질 때 멘트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가 가진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 와이프를 죽이고 그 사체를 던짐으로 해서 같이 던지는 느낌. 그래서 그걸 던져버렸다. 내가 내 어떤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 거다. 타고난 운명을 내가 그 와이프를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떨쳐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오히려 볼 수 있었던 와이프는 장님이었던 그 남자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실제로 모든 일에 팩트만 바라봤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사장한테 성폭행 당하면 사장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냥 여자 쪽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뭐 예를 들면 집안의 외도 사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도 사실을 알려져서 본인들에게 뭔가 피해가 오거나 일이 커질까봐 시시했던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그 팩트 자체, 그 사실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편도 장님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유일하게 이명규 자체로 바라봤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이 보이지 않는 와이프의 외모 때문에 그런 불행이 찾아온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고, 놀라운 게 여기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안다. 아름답다는 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고, 추하다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전에 후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름다운 거야. 추한 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니까 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요. 자기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 호감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 싫어한다, 뭐라 한다, 이러면 추한 거. 그러니까 정작 앞을 보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기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서 요즘 또 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이명규 그리고 아들 임동완, 뭐 저를 포함해서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저희는 앞을 보지만 마치 장님인 것처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어떤 주류 의견, 생각들, 이런 것에 좀 기대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좋다, 그러면 싫어하는 대다수가 좋다고 하는 영화에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뭐 공격을 한다든지, 사실 뭐 정답이 없는 건데. 그리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나 인물에 대해서 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가 또 누군가는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안 좋은 사람이 되면 갑자기 세상 죽일 놈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어떤 이야기의 팩트,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은 것들이 기대고, 딱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격지심,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죠. 나에 대한 자기애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 곳곳에 나오고, 실제로 술자리 불려갔을 때 무릎 꿇는 장면이나 사장에게 굽신거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만 봐도 물론 그 사람에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해서 산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들도 처음에는 화냅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죠. 공장 사람들도 똥꼴내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아버지의 살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PD의 촬영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의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필름을 빼서 도망가서,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그걸 결국 숨기고 다큐멘터리 잘 찍어달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PD는 아버지를 닮았다. 결국 처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아버지랑은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골똘히 생각하셨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닮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거죠. 실제로 꽤 닮았습니다, 둘이. 그리고 이 PD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PD도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인물. 그러니까 여기 뭐 아버지도 이중적이고 아들도 이중적이죠. 아들도 뭐 되게 바르게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이 PD도 많은 분들이 뭐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이제 한 번 더 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투가 가식적이에요. 자기적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일부러 그렇게 저는 연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어르고 달래거든 항상. 예, 아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자극적인 기사 혹은 좀 조회수가 될 만한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항상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말투. 예, 아, 그러셨구나. 이런 말투. 근데 저는 이거 많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닌데 보통 어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가면 이제 작가님들이 사전 인터뷰할 때 있죠. 어디 내 방송 나갔을 때 사전에 인터뷰를 좀 딸 거 아니야.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작가님들이 약간 이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PD가 딱 그런 말투거든. 계속 시종일관. 그러니까 이 PD가 나쁘다 좋다의 판단은 하기보다는 전 그냥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 이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사람을 현실에서 그냥 대입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우리는 왜 불편해? 딱 봐도 나쁘잖아. 뭔가 착하진 않잖아. 근데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저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야. 내가 그 이모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모님들이 나쁘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모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유산 그냥 줄 수 있어요? 4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 공장 사람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누가 똥 싸서 바지에 지렸어. 근데 걔가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어눌하게. 그럼 훗날 기억할 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우리는 알아. 저게 선한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너무 현실적인 모습이야. 다 이중적이야. 너도, 여러분도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불편합니다. PD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식적이고 그 인터뷰에다 돈 건네는 장면 너무나 자기적이고 가식적인 장면이잖아. 무릎 꿇고 어르고 달래는 장면. 근데 그게 지금이야. 지금 자극적인 것들만 따라가는 이 PD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만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공장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걸 관망하는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런 것들로만 이제 바라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나 혹은 이 공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백 사장이 아버지도 사진을 찍어주잖아. 그 점포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걸어놨잖아. 집 안에 이렇게 해놨잖아. 그걸 보면서 대화를 나누잖아. 아버지가 처음 점포를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근데 그 당시에 백 사장이 그걸 찍어주면서 너 나중에 성공하면 이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지금까지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모셔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백 사장을 나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이 찍어준 그 사진을 끝까지 걸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야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영화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를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척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척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지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지. 물론 백 사장은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뭔가 맥 빠지는 것 같다. 오히려 안 보여줬다면 조금 더 여운이 남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아들은 왜 울었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못생겼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냉정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이건 팩트잖아 여러분들. 못생겼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괴물 같다 그 정도는 아니야. 못생긴 건 맞아. 그 사진 자체가 그걸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다 모멸과 멸시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겼길래 어느 정도이길래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머리는 어떻게 돼? 띠용하는 거야. 못생기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약간 허무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생겼다고 했을까요? 어눌하잖아. 그냥 혐오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못생겼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생겼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굴 딱 봤는데 못생겼어. 예를 들면 뭐 배우나 뭐, 근데 잘생겨 보여. 갑자기 저 사람이 연기 잘하면 잘생겨 보인대. 그리고 막 인터뷰하는데 누가 봐도 아저씨 같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 뭐 하세요? 어디 회사 대표입니다. 달라 보여. 갑자기 사람이 소탈해 보이네. 그전엔 거지 같았는데 소탈해 보인다.
그거야 그냥.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못생긴 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모든 일을 겪은 똥걸레질 겪고 어눌하고 우리가 맨날 놀리고 뭐라고 하던 사람을 기억하는 건 괴물같이 못생겼다로 퉁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냥 모든 혐오의 집합처럼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추악하다, 못생겼다라고 인식이 박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냉정하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일을 크게 만들고 원칙주의자고 너무 앞뒤 없어.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 같이 일하면 좀 그래. 그러면 저 못생긴 새끼 아유 이렇게 된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친구끼리 그냥 조금 등치 있어도 아유 저 돼지 같은 새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걔가 진짜 돼지 같지는 않잖아. 예를 들면 나한테 저 난쟁이 똥자루 같은 새끼. 물론 키가 작지만 근데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내가 난쟁이잖아. 저 새끼 저거 와 난쟁이 새끼. 그럼 나중에 속된 말로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저 새끼. 그럼 내가 한 3, 40년 후에 그 사람 기억 속에는 그 새끼 존나 새끼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십 년 후에는 그냥 그것만 기억되는 거야. 그리고 자극적인 몇몇 에피소드. 이 사람이 긍정적이었던 거 말고. 예를 들면 영희가 여기 나쁜 기억만 있겠어? 좋은 것도 있겠지. 성실하고 성폭행당한 직원을 위해서 나서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다 기억 안 나요. 그냥 얘는 똥질이네, 똥걸레, 어눌하네, 일 크게 만드는 애. 이렇게 기억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괴물같이 못생긴 애. 이걸로 남은 거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마침 PD가 아버지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고 그리고 이 아들도 사실 어머니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와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어머니와 뭐 정을 나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 남과 같은 사람이잖아. 마치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엄마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으면 그냥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어머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어요. PD가 계속 촬영을 해도 어머니의 똥걸레라고 해도 물론 거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나서본 적이 없어. 심지어 마지막에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엄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왜 죽였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이 다큐가 나가면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죽인 거야? 나쁜 사람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의 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엄마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심지어 백골인데 얼굴도 몰라. 심지어 사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마침 다큐도 찍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얘가 폭발하는 지점은 어디야?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다 해서 꽂힌 거야. 왜냐면 아버지는 가족이고 아버지 때문에 얘는 기생하고 있는 애거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버지의 명성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가 가면 안 돼. 거기서 얘가 멈춰! 이렇게 된 거야. 진실을 들으러. 근데 이런 아들이 처음으로 그 여자를 딱 본 거지.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그 얼굴을 맞이했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실체가 없었다가 그 실체가 눈앞에 보이면 이게 다릅니다. 이 존재를 눈앞에 본 거지 드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들처럼 엄청나게 또 못생긴 건 아니야. 물론 뭐 엄청 예쁘진 않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없거든.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실체를 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 죽음도 자기가 묻은 거잖아. 자기 손으로. 근데 그 사람을 마주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엄마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실체를 본 순간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미안함, 안쓰러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나의 감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간이란 게 원래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지금 막 이런 채팅 막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마주하고 하면 그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모니터 실체 없는 사람들하고 채팅하는 것과 그 사람을 알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모니터 저 건너에 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다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거와는 천지 차이예요. 그것과 좀 비슷한 감정일 거야 아마. 그 실체가 없이 막연히 그냥 상상했던 어떤 여자였다가 이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실체가 있는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이 아마 이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복합적인 감정, 이 사람 인생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정말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픔. 근데 그 사실을 또 본인의 손으로 묻어버렸잖아요. 삭제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어떤 이 자격지심과 모멸감, 수치심.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구렁텅이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 감정을 이해할 거예요. 이 어떤 자격지심, 사람들로부터 항상 모멸을 받고 항상 낮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항상 뭔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항상 못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감정이 우리도 가끔 들 때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 아니면 이제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 사실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본인의 입으로 나는 못생겼다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 아버지는 마음 한켠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본인 입으로 그걸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이 아버지는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조금 슬픈 얘기고 안쓰러운 얘기긴 하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 정도의 어떤 감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뭐 말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상상의 시나리오를 혼자 써요. 이런 상황이 되면 혼자 상상의 시나리오를 써서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기까지 시나리오까지 간다니까. 진짜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그 대인기피증일 때 날 알아보는 모든 사람, 팬이에요 하고 하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혼자 망상에 빠진 적이 있다니까. 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다 나 욕하는 사람이겠지. 내 팬이라고 와서 사진 찍고 알아보시고 악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뒤에 가서 다 나 욕하고 인터넷에서 나쁜 글 쓰고 와서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이 생각들이. 그러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 안에서 막 돌아요. 평생 그런 삶을 산 사람이잖아.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못생겼다는 거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더 자극적인 못생김으로 만든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생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나쁜 어떤 그 이미지들이 이 사람에게 쌓이면서 괴물같이 못생긴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 이 영이라는 인물을. 근데 반대의 이미지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야. 저는 솔직히 도장?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못생기게 포장된 것 마냥 아버지의 도장도 이 사람의 그냥 순수 도장만 보면 그렇게까지 뭐 지금 표창장 있고 나라에서 상 받고 뉴스기사 미디어에서 엄청 빵빵 때렸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이 도장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다들 도장이 글씨가 아름답다 앞에 다 뭐가 붙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대단하다. 사실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와 대단하다. 그리고 초반에 인터뷰할 때도 대단하세요. 안 보이는데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저 못생긴 사람이 안 그래도 똥꼴내고 어눌하고 행동도 이상한 사람이 못생겨서 괴물 못생긴 사람처럼 된 것처럼 도장을 팔 줄 아는데 장인에다가 마침 엄마가 또 어릴 때 도망을 가서 아들을 맹인 혼자서 도장을 파서 아들을 혼자 이렇게 키워서 저는 약간 그래서 대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한쪽은 지나치게 올려쳤고 한쪽은 내려치고 근데 그게 나쁘다?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현상이야. 그게 우리야 우리. 그게 우리라고. 여러분들
순수하게 우리 흑백 요리사 보면서 음식 자체로만 평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스토리텔링 들어가잖아. 스토리텔링 들어가면 가산점 있잖아. 음식 올려 쳐지잖아. 여러분들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스토리텔링 들어가잖아. 갑자기 랩 멋있어 보이잖아. 가사 미쳐 보이잖아.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그게 지금도 언급되는 가사잖아. 뭔가 더해졌잖아. 그것이 긍정적으로 되는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도 있죠.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저는 이 아버지, 정각장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어머니, 영희.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 얼굴은 사실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이미지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형태로 바라보는 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미지. 그게 얼굴이잖아, 사실. 그래서 제목이 얼굴이 아닌가. 우리가 이 정영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이 아버지, 아들, 기자. 누군가는 이 여자 기자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할 일 했다. 마지막에는 결국 진실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정의롭고 자기 일 하는 멋진 기자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여기서 유일하게 입체적이지 않고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정영이의 캐릭터, 유일하게 희생된 인물 말고는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찌 보면 판타지죠, 정영이는. 정영이 같은 캐릭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고된 삶이죠, 사실. 쉽지 않은 삶이고. 어찌 보면 이걸 좀 딥하게 바라본다면 7, 80년대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뭐 내부 고발자의 어떤 삶이 대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쫓는 미디어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게 되는 대중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뭐 깊게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자면 뭐 이런 것도 담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인간 본연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영화라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마지막 엔딩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느냐와 더불어서 아니요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저렇게 할까 계속 궁금해 하잖아. 계속 상상하고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러다가 마지막 얼굴이 보여졌을 때 오히려 대놓고 보여주잖아. 거기서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왜냐면 나도 계속 얼굴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거든. 약간 저도 스스로 약간 숙연해지는. 그걸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이 영화답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치. 결국 우리도, 나도 그랬잖아. 못생겼다고 했잖아. 평가하잖아. 근데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왜냐면 계속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못생기지 않았네?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보통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이 혐오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얼굴인 게 단순히 이 페이스가 아니라 진짜 이미지 그 자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거든. 관객들은 이 정영이를 어찌 보면 좀 안쓰럽게 바라보기도 하고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이거나 안쓰럽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영이 얼굴은 평범하기도 하면서 좀 가엽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들은 이 사진을 봤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이미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죄송함, 안쓰러움, 가여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피해주고 못났고 어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혐오의 과정에서 이제 괴물같이 못생겼다라고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 장면에선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저 장면은 저렇게 느낄 수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도 몰라. 감독님도 던진 거야 그냥. 관객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여기에선 이렇게 느끼고 여기에선 저렇게 느낄 수 있다. 정답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고, 저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아침에 보고 왔고요. 좀 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그렇죠. 영희의 손글씨가 굉장히 예쁘죠. 그 전단지를 쓸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사장이 사진 찍어준다고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들고 찍을 때도 자기 이름 정영희를 이렇게 써서 드는데 그 정영희라는 글씨도 굉장히 예쁘죠. 맞춤법이 아쉽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맞춤법이 아쉬운 것처럼 영희도 못생기고 어눌하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메시지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 맞춤법이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맞춤법도 못 쓰네. 어이구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 거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맞춤법도 근데 의도한 거겠지. 뭐 시대를 고증했건 걔가 모자라서 그랬건 어쨌든 보는 순간 성폭행이란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맞춤법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냥 정령이 제외 모두가 조금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각기 타당한 이유로 다들 현실에 있을 법한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내내 불편했다. 이 모든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고 뭐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70년대 80년대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꼭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정말 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배우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스텝과 배우분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이야기와 연기와 그걸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감독님 인터뷰 중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투자사들이 안 구해져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마이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볼까? 될까? 해서 알아봤더니 뭐 빠듯하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뜻을 모아서 같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나 공부하던 시절에 영화 만들던 생각 나더라. 뭐 동아리나 뭐 학교에서.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우리끼리 의견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그냥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다들 열심히 홍보도 하고 영화제도 막 열심히 다니고 다들 뭐 무대 인사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너무 대중들이 이건 싫어하지 않을까 저건 싫어하지 않을까 아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이런 영화보다 그냥 좀 누가 싫어하고 누군가 너무 좋아해도 그냥 이 감독이 이런 걸 해보고 싶구나. 이런 영화들이 좀 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죠 그게. 투자사들이 걸려있고 내 돈이 아니고 누군가의 돈이 걸려있다면 당연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할 말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얼굴은 이미 뭐 손익분기 좀 넘었고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좀 진득하게 이 몰입감 있는 영화에 한번 푹 빠져서 배우분들의 연기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한번 이야기거리를 화두를 한번 던져주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즐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제가 공감됐던 지점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사라지면 안 된다. 자기를 좀 지키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심지어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안 못 본 사람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다른 사람들이 좋고 싫어하는 걸로 아름답다 추하다를 구분할 수 있을 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제 의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아버지 앞을 못 보는 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기의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씩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셔라. 아무튼 얼굴 너무 재밌게 봤고요. 좋네요. 정민 씨가 어쨌든 바쁘고 요즘에 또 이 얼굴 영화가 잘 돼서 본인도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은 게 정민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영화의 흥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흥행 잘 되고 있잖아. 많은 분들에게 좀 화두를 던지고 토론할 거리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고 서로 의견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정민 씨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연상호 감독님 한번 뵙고 싶네요 진짜. 나중에 한번 만날 기회 있어 사인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